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코하마 시립대 국중호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본 경제의 변화 전망과 한일 사고방식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한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2년에 일본에 왔으니까 벌써 30년이 됐죠. 강산이 3번 변했습니다. 일본 히토츠바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고요. 문무성 장학생으로 왔습니다만은 한국에서 한국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사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히토츠바시 또 받았으니까 박사만 2개예요. 그러니까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박사학위 받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을 한 2년 근무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요코하마 시립대학에 부임한 것이 1999년이 됩니다. 벌써 22년이 됐죠. 그 중간에 UC 버클리에서 한 2년 정도 방문학자를 했고 또 한 4년 정도 전에 서울대 경제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을 했습니다. 현재는 개요대학교에서 특별 초빙 교수로 퍼블릭 파이낸스, 그러니까 재정학을 강의하는데 여기는 이제 영어 강의를 하고요. 다른 데서는 좀 일본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아시아 경제경영학회 회장도 2019년 10월부터 맡고 있고요. 본 소속은 요코하마 시립대 국제상학부 교수로 있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2가지 파트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일본 경제가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 약 30년간을 대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경제 지표에 기초해서 그 한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 비교 관점에서 일본 경제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제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한국과 일본이 어떤 특징적인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고 그 특징 차이를 잘 살려서 어느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1부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경제 지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이 그 에비던스 베이스, 그러니까 그 근거를 대고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의 일본 경제 정책을 한번 살펴보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경제가 나아갈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말로만 이렇게 나와도 바로 이미지로 안 들어오니까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그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다지만은 사실은 고도 성장을 이루어온 거는 그 2차 대전 끝나고 바로 이제 참 한국으로서는 불행이지만은 한국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 그것이 일본에서는 그 경제 성장을 일으키게 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1956년 때 되면은 이제는 전후가 아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다 끝나고 나서 평상시로 돌아왔다 했는데 일본이 고도 성장을 이룬 거는 73년 제1차 올 쇼크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엄청나게 우리가 오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 56년에 73년까지 이때가 엄청난 그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죠. 9.1%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오일 쇼크가 끝나면서 그 중간 성장기가 됩니다. 요 고도 성장기, 중간 성장기 그리고 이제 80년대 후반이 일본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던 때라고 하겠습니다. 80년대 후반이 거품 경제기입니다. 이때 상당히 높았지만은 참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좀 불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품 경제가 1991년에 끝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성장 상실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이때 그 평균 경제 성장률 30년 동안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0.7%예요. 거의 성장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약이 지금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이 크게 경제 지표가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여기서 보듯이 70년대, 80년대가 엄청난 성장을 좀 이루었지만은 그 이후 90년대 이후는 많은 성장이 안 됐다는 것을 그래프로 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 채무가 이제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일본의 그 소득 수준 비교를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게 한국하고 일본이 제일 많이 소득 수준 차이 났을 때가 언제냐면은 10배예요. 그러니까 1973년에 10배 정도의 그 차이가 나요. 정확히는 9.8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4,000달러 정도, 3,998달러고 한국은 407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10배 정도 차이 나던 거죠. 그 후에 쭉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1.3배 정도 되는데 이거는 명목 GDP로 본 것이고 실제로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이 2015년부터 일본의 임금 수준을 넘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나옵니다. 1990년부터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에는 2.3배 정도 일본이 높았어요. 그런데 2018년에 여기 보시면은 구매력 평가락에서 물건을 같은 돈으로 얼마나 물건을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구매력 평가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한국이 일본을 앞서기 시작해요. 한국은 42,487달러고 일본은 41,696달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한국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000년대 이후는 정보통신 기술이나 인공지능 산업이 커지면서 이제 일본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소위 소부장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아직도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그 상대적 가치는 내려갔습니다. 상대적 가치는 내려갔고 한일 간 소득 격차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아베노믹스 일본의 선전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본 국내에서 보면은 소득은 약간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베노믹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그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엔화 가치를 낮추는 거죠. 엔화 가치 낮춘다는 건 달러로 보면은 엔화가 그 달러로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베 정권이 시작된 게 2012년 12월 26일이에요. 그런데 2012년 요때 아베노믹스 시작되기 전에 48,000달러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거의 4만 달러로 내려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내려오죠. 그만큼 일본이 대외적인 위상이 내려갔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듯이 지금 이제 1.3배 정도 높지만은 임금 수준에서 한국이 일본을 2015년부터 앞섰다고 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앞섰다고 하지만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본 내로 강점이 있으니까 그 강점을 한국이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큰 흐름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큰 흐름이 되는 것이죠. 그 경제 말씀드리기 전에 일본이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일본의 국가에서 그 지출하는 그 일반 회계 세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1965년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그 국교 정상을 할 때죠. 그때는 그 국채비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4분의 1 정도 되고요. 사회보장 관계비가 3분의 1을 넘었어요.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그 방위 관계비인데 그동안에 좀 내려왔지만 방위관계비는 GDP 1%의 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GDP가 한 52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1%면 5조 정도 되거든요. 5조 조금 넘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 그 미중 관계 있고 그래서 그걸 2% 늘리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일본이 그 경제 정책을 실시할 여력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공공정책 관계 봐도 그 옛날에는 20%였다가 지금 6.7%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일본이 어렵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73년 경제 성장이
고도 경제 성장이 끝나면서 복지 지출을 엄청 늘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1973년부터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연금, 의료,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난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사회보장 지출이 엄청 늘어났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냐면은 요것도 이제 뒷얘기인데, 그 73년에 고도 경제 성장이 끝나면서 일본이 그 복지 원년이다 해가지고 이때 내세우는데, 근데 일본 관료들이 앞으로도 고도 경제 성장이 될 거다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가졌어요. 근데 고도 성장이 안 됐죠. 한번 마련해 놓으면은 고치기 어렵죠. 그러니까 후하게 제일 처음에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게 제대로 그러니까 요걸 변경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채무잔액, 이 국제 비교 요거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이제 국채 채무 GDP 대비,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 채무잔액인데 240%가 돼요, 현재.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가장 우등생이 어디냐면 독일이에요. 그 독일은 두 번의 그 세계대전을 치렀잖아요. 그러면서 크게 된통 당했다고 자기네들이 그 인식을 해서 이 국가 채무를 상당히 줄이는 데 노력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일본이 국채를 늘리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 국채를 인수할 여력이 없으니까 그 일본은행이 국채를 많이 인수를 해요. 그러니까 2012 아베노믹스 직전에요. 12월 26일 날 시작되니까 그 직전에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잔액이 112조 정도 됐는데, 지금 그 이후에 일본은행 이제 10년 동안에 어떻게 되냐면 427조까지 늘어나니까 대부분의 국채를 일본은행이 지금 인수하고 있는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크게 그 건강한 쪽은 아니죠. 지금부터 그 국제 비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건 저 아사히 신문의 특집으로 나왔었어요. 일본 경제에 대한 특집으로 나와서 잘 됐다 싶어서 이거를 열심히 제가 스캔을 해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일본 보시면은 거의 지금 그 명목 GDP가 성장이 없죠. 중국은 이게 1990년을 100으로 봤을 때 3,710이에요. 37배는 늘어났어요. 한국은 한 6배 정도 늘어났죠. 일본은 1.7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일본이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체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평균 임금 지수도 일본은 거의 3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죠. 한국은 한 1.9배 늘었어요. 1.9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여기 썼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제 자세한 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평균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일본이 2015년 한국보다 뒤지게 돼요. 한국보다 더 임금이 떨어지게 된다고요.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이 일본이 내세웠던 건데, 이 제조업 생산성은 사실은 이 일본으로서는 아주 자랑할 만한 거였다가 지금 2018년에 보면은 16위, 37개국 중에서 16위가 돼요. 이게 뭐래요? 1995년에 1등이었었어, 1등. 제조업 생산성이. 근데 지금은 거의 반 이하로 떨어져 버린 거죠. 주요 37개국 중에서. 그리고 이제 세대를 보면은 역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엄청나게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세대별 소득을 봐도 늘어나지 않았어요. 전체 그 일가구당 평균 소득 금액을 봐도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전 세대가. 그러니까 일본 가계가 엄청나게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뭐 충분히 짐작되는 것이죠. 이제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전업주부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함께 일하는 게 맞벌이 세대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직업을 갖지 않은 그 그러니까 아내죠. 부인하고 그 남자 고용자로 이루어진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맞벌이 세대가 지금 늘어나는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기업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인데, 아까도 물론 관련되는 것이지만요, 이 가계 소비 지출이 보시면 별로 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GDP가 대충 한 500조라고 하죠. 그 중에 한 60%가 가계 지출이에요. 한 300조인데, 거기서 이제 300조 조금 밑도는 정도로 지금 돼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소비 지출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요즘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일본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직률이 상당히 낮아요.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일본은 같은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뭐 거의 탑 수준이죠. 근데 한국은 제일 낮아요. 그만큼 전직이 많다는 것이죠. 전직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과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 요양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 개호라고 그래요. 이 개호 부분에서 사람이 엄청나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경제는 많이 성장하지 않았지만은 한국하고 아니면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것이 직업을, 그러니까 직장이 있으면은 대충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높여준다기보다는 직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죠. 아베노믹스도 그렇게 해왔고요.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을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것이 뭐 다 아시고 계시겠죠. 그래도 지금 정확히 1.05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다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임금은 높지 않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노인 요양 관련해서는 인원이 계속 지금 부족해진다는 거, 2040년대 되면 엄청나게 지금 부족해지죠. 문제는 이쪽 부분이 임금이 높질 않아요. 해결책은 아마도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쪽으로 가겠다 싶습니다. 저축률도 계속 이게 늘어나는데, 일본은 이자율이 없어도 저축하는 나라예요. 왜 저축하냐면 일본 사람들은 다른 나라하고 달라가지고 예비적 동기가 강해요.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이거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그런 저축 동기가 상당히 강해요. 그거를 거시경제에서는 예비적 저축 동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금의 한 60%를 전부 예금, 현금 이런 거로 갖고 있어요. 미국은 51%를 주식이나 신탁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산 갖고 있는 것도 국가에 따라서 많이 지금 이 미국과 일본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저축은 안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축 동기가 주로 이제 노후에 불안하다. 그 다음에 병이 생길지 모른다. 일본이 태풍이나 지진, 해일 뭐 이런 게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비하는 저축이 많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거 이제 교육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나름대로 재미있는 것인데요. 모든 걸 국립대, 공립대에서 이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부 졸업시키면 얼마 드냐면은 1,078만 원, 한국 돈으로 한 1억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 것이고요. 근데 모든 걸 사립으로 보내면은 2,533만 엔이에요. 그러니까 2억 5천, 요 보시면은 2.3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를 사립으로 보내고 모든 학교를 국공립으로 보낼 때 차이는 한 2.3배 정도가 되는 것이죠. 한국이 얼마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력별 임금 차이도 상당히 큰데, 사실은 대학을 졸업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대학 졸업한 사람은 생애 임금으로 이렇게 얼마나 벌어들이냐 볼 때 한 2억 7천 정도 벌어들이고, 대학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한 2억 정도 벌어들이기 때문에 한 7천만 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보면 한 7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좀 이제는 이게 계속 그림만 보였는데 좀 말로 좀 설명을 쭉 해드리겠습니다. 아베노믹스 쭉 했는데, 아베노믹스도 이거 뭐 이제 아시는 거니까 이거는 너무 자세히 다루지 않고요. 특징만 말씀드리면은, 아베노믹스가 제일 특징적이다 하는 거는 요 금융 완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푸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재정 출동이라고 해서 이거 이제 재정에서, 그러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돈을 푸는 것이 기동적인 재정 출동이라고 하는데, 요 세 번째 있죠. 민간 투자를 유도한 성장 전략. 요것이 사실은 제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것이 기본이죠. 요 대담한 금융 완화, 요것이 그 이전과의 정권과 가장 다른 특징이다 하고요. 왜 요걸 말씀드리냐면은 사실은 이 아베 정권에서요, 그 목표를 쭉 이것저것 내세웠다 할 때 거의 달성된 건 하나도 없어요. 고용 쪽이 달성된 것이고, 실제로 고용 이외의 거, 그 다음에 이제 구인 배율, 원달, 그것도 전부 고용이잖아요. 그거는 달성했는데, 나머지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 2%겠다, 명목 성장률 3%겠다, 이런 것들은 거의 달성된 게 없어요. 600조엔 목표를 한다 했거든요. 2020년에. 그런데 그것도 뭐 달성은 다 못했던 것이죠. 결국 사실은 정치가는 정치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많이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 돈이 많아지니까 가치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화가 아베노믹스 직전에 1달러당 84엔 정도 됐는데 이게 한 120 정도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외국에다 팔면은 그전에는 1달러 가지고 84엔밖에 못 벌어들였던 것이 120엔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이 아베노믹스로 좋아지긴 했지만은 사실은 아베노믹스는 그 실물 경제에 많이 투자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언 효과라고 하는데 경제 정책이나 경제 예측이 발표되면 그것이 경제 주체의 심리에 영향을 줘서 실물 경제가 변화하기 전에 각 주체 행동이 변화하는 거. 요거를 이제 노려서 사실은 요거는 성공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요즘 말하는 그 IT가라든가 그다음에 금융산업의 선진화라든가 요거는 별로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드리고요. 달러 표시 크게 하락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엔화가 내려가면은 제품이 일본 제품이 외국으로 나가잖아요. 큰 차이가 뭐냐면 제품의 외양 효과, 제가 붙인 거예요. 아웃바운드 효과로. 이게 크게 차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에서 아베노믹스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 소득세 세수, 그 다음에 법인세 세수는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그 국채는 줄진 않았어요. 또 그래도 많이 그 증가율은 좀 둔화됐지만은 그렇다고 줄어드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일본 속담에 모난돌이 정만다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게 사람이 뭐 구인난이라고 해서 그 구인 배율이라고 하는데 100명이 100개의 직장이 있다. 그럴 때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있다. 그럴 때 160명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인 배율이 1.6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정규직만 아니고 비정규직 전부 포함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어떻겠어요?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금이 내려가죠. 아까 보셨듯이 임금이 더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이 이제 많은 그러니까 사내 유보죠. 사내 유보가 지금 한 484조 엔 정도 돼요. 엄청난 것이죠. 굳이 일본 GDP 버금가는 수준이에요. 엄청난 그걸 쌓아놓는데 이게 모험을 해가지고 어디 투자하자는 이런 거를 좀 엄두를 좀 못 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이게 좀 한국으로서는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엔화가 싸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이 엄청 증가했죠. 코로나 전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국 관광객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온 관광객이 일본으로 들어온 관광객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역전이 돼가지고 2018년에 3,119만 명이나 들어와요. 그래서 아베노믹스 때 이 3.7배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난다. 엄청 들어오죠. 여기서 이제 한국이 좀 반성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일본은 그 리피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고 또 가보고 싶다 이런 거를 잘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틀린 거는 한국은 어디에 바가지 쓰면은 또 가기 싫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저도 이제 제주도 옛날에 한국 갔을 때 여기서는 금방 2,000엔에 팔던 빵이 거기가 3,700원 받더라고. 그래서 그냥 사 먹긴 했지만 기분은 좀 나쁜 걸 당하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좀 정직한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큰 틀에서 봤을 땐 별거 아니라고 할지 몰랐지만은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엄청나게 정성을 들이거든요. 하나의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면은 일본 사람들도 또다시 이제 관광 쪽에 신경을 쓸 것이고, 그러면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것이거든요. 요건 제가 이제 사람의 내양 효과,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 2018년에 이 GDP의 거의 1%, 0.8%가 하지 않을까 엄청난 거죠. 고요. 그 다음에 아베노믹스가 아니면 일본 그동안의 경제정책이 소득은 늘어나지 않지만은 일자리 마련하고 서로 나눠 갖기, 이거를 상당히 중시했다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의 심리를 가장 잘 포착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아베인 것 같아요. 아베는 소득은 늘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은 별 불만이 없을 거다. 이것을 이제 그대로 아베가 실천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낮은 투자 않잖아요. 그만큼 일본은 그 위험에 대해서 위험 회피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IT 산업은 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IT 쪽에서 일본이 리드한다, 이거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네요. 근데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간단히 일본 이제 30년 성장 상실기 30년을 간단히 그 평가를 해보면은 산업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선 산업정책이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폐쇄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거를 만들 때 그 자기네들이 그 내부에서 그 모든 걸 완성시키려고 그래요. 그 하나 재미난 거 말씀드리면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세계 히트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소프트웨어에서 히트하는 거 보셨어요? 안 되잖아요. 일본이 뭐에 약하냐면은 이 버전업에 약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를 내놓는 거는 잘 안 해요. 대신에 뭐에 강하냐면은 하나를 내놓고 완전한 거를 내놓기를 상당히 그 신경을 쓰고 또 잘하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하나가 완전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제품으로 내놓는 거는 잘하는데, 그러니까 부품 하나하나도 상당히 잘하는데, 조금 흠집 있어도 내놓고 사람들한테 의견 받아서 고쳐나간다, 이건 못해요. IT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기 때문에 일본은 이 폐쇄성 면에서는 그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런 그 소재 부품 장비는 잘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디지털은 잘 안 되고, 그 자동차 사면 요거는 제 예상, 그 토요타가 들으면 욕할지 모르지만은 아마 토요타의 위기는 모든 차가 그 EV, 그러니까 전기차로 됐을 때 이게 과연 토요타가 버틸 수 있을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토요타 이 전기 자동차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품이 전부 가전제품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샤프가 울타리 쳐놓고 하다가 망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얘기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정책에서도 사실은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데 거기다가 돈을 많이 쏟아봤다는 이런 것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생산적인 데 쏟아본 게 아니고 당장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살리려다 보니까 그 거기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살려고 하는, 운영하려고 하는 그 중소기업도 많았던, 지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그 바람직하다고는 못 보는 것이고요. 요 금융정책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으니까 그 생략을 하는데, 대신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주가가 이제 올랐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은, 일본 사람 개인이 주식을 투자 거의 안 해요. 기관 투자고 또 일본은행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별로 효과는, 그 개인한테 들어오는 효과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이 이 주도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민간 활성화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사람 저축의 60%를 현금이나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주식 투자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 세 가지는 전부 연관되어 있는데 요건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요 자료는 가능하면은 제가 그 지장이 없는 한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기업을 경영하시거나 중소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요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 진행되면서
급여 하락하는 업종이 있었지만은 상승 업종도 있었어요. 급여 하락, 요 그림을 보면은 잘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일본어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한국어로 만드는 데 여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저 IT라든가 정보통신이라든가 건설, 그다음에 그 운송, 그다음에 우편 이런 쪽은 좀 늘었어요. 여기 위가 이제 급여 올라가는 쪽이거든요. 그 내려온 쪽, 이게 이제 보세요. 여기가 이제 소득 수준이에요. 소득 수준도 늘어났고 급여 수준, 그러니까 성장률, 신장률이 빨랐던 거는 역시 정보통신 쪽이에요. 근데 일본이 요게 이제 인원이 많냐면은 요게 이 동그라미가 큰 게 인원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일본 정보통신 이런 쪽. 건설 쪽도 있지만 건설 쪽은 이렇게 이것이 비상 상황이니까 이렇게 됐다고 치고요. 실제 가장 특징적인 거는 요거죠. 정보통신. 그다음에 금융 이런 쪽이 많이 발전해야 되는데 많지 않죠. 대신에 내려간 거 보세요. 여기에 그 소매, 도매 업종, 그다음에 숙박, 음식 이런 쪽은 많이 지금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내려가고 소득도 줄어든 것이 주로 이제 도매, 소매, 숙박, 음식 뭐 이런 쪽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조업도 사실 제조업이 많죠. 그런데 일본 역시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선진국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서도 잘 버틴 쪽이 어딘가를 잘 보시면은 일본하고 뭘 하실 때 뭐가 강점이고 뭐가 좀 내려갔고 뭐 이런 걸 좀 파악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그 임금 수준이 역시 남자들이 높아요. 남자들은 1년간 그 벌어들이는 돈이 이 530만 원, 대충 한 5,300만 원 정도 평균 임금이 되는 것이고요. 여자는 293만 원이니까 한 3천만 원, 2,900만 원 정도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많이 차이가 지금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조정할 때 주로 뭐 가지고 조정했냐면은 일본에서 이제 보너스 있죠, 보너스. 그러니까 상여금, 이게 이제 이 보라색인데 요 상여금으로 많이 지금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급이라고 해서 베이스 조정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출구 전략을 보시면은요. 출구 전략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일본이 계속 돈 풀잖아요.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신용 잊어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이걸 여기 벗어나야 되거든요. 과연 어떻게 벗어날 거냐. 지금 일본은행 총재가 누구냐면은 구로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로다가 아베노믹 시작되면서 바로 총재가 된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냐면은 2023년까지 해요. 그 사람이 2024년까지 있는 한 자기가 해온 거를 부정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계속 당분간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출구 전략. 그러니까 돈 푸는 거, 계속 푸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조절하고 이자율이 듣도록 해야 되거든요. 경제 정책이 듣도록 해야 되는 이자율이 지금 일본이 0%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거의 안 듣고 있죠. 이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실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보실지 모르니까 말씀드리면은 역시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임금 하락이 있었던 업종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줄어든, 그러니까 늘어난 것도 또 줄어들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IT 쪽은 계속 발전할 거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이게 아날로그 속성이 상당히 강한 쪽이기 때문에 일본은 어떻게 되냐면은 디지털화가 막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게 그 속도를 맞추기 힘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쪽을 잘 리드를 하는 쪽. 그렇다고 절대 앞으로 보여드리겠지만은 아날로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날로그는 왜냐면은 디지털에 담을 내용이 필요한 내용물, 콘텐츠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그 아날로그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을 배척하는 게 아니고 일본 기업을 배척하는 게 아니고 일본 기업을 활용하는 거, 이용하는 거. 그쪽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거를 좀 잘 우리들이 현명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시사점 말씀드리는 거는 역시 일본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 열린 사고를 해가지고 일본 사람을 좀 이제는 욕할 게 아니고 좀 포용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일본 사람이 자기네 친구가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배포가 좀 큰 사람도 많잖아요. 일본 사람 좀 포용하는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얻을 게 많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개원 연구를 할 때 이 책을 하나 쓰고 왔는데요. 제가 한 20년 이상 일본에 지내면서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어요. 한국, 일본하고 제일 큰 차이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럴 때 한참 고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다 하고 내세운 게 한국은 플로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본은 스타. 그게 뭐냐면은 한국은 이게 나쁜 것도 잘 고치는데 좋은 것도 잘 푸셔요.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고, 일본은 좋은 것, 그러니까 기술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지식 이런 게 많이 잘 쌓이는데, 그런데 또 나쁜 것도 많이 쌓이죠. 부채라든가 나쁜 관습 뭐 이런 것도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다른 책과의 그 차별성을 두면서 제가 한번 써봤고요. 큰 특징이 뭐냐면은 한국 분들은 넓고 얕게 이게 이제 많은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은 좁고 깊게, 그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그리고 한국은 빨빨 나가야 되니까 디지털이고, 일본은 아날로그 하나씩 쌓아나가면서 하는 거를 상당히 중시하는 나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로우 한국, 스타 일본 이렇게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 싸움 붙여놓으면 누가 일 같아요? 단기전에서는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더 강해요. 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막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나 말이에요. 그럼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장기전으로 갈 때는요, 계속 그 얘기, 그 얕은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어느 분야에 깊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일본 사람을 못 당해요.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 그러나 바운더리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량만 가지면은 기업 하시는 분들이 큰 힌트를 얻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 만나면서 깊이 토론한다 그러면 전세 역전돼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저히 한국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까짓 거 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절대 일본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는 그 조그만 걸 한다더라도 그걸 무시하는 쪽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계속 그걸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띄워주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도 좋고 우리도 좋고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하는 거 계속은 힘이다라는 일본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속성, 지속성은 한국이 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면도 크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그 이미지를 보면은 한국 사람은 어느 정도 뭐 자기 전공이 전공 표시예요. 전공의 높이인데 전공도 어느 정도 알긴 아는데 다른 분야도 꽤 알죠. 근데 일본 사람 여기까지 여기 좀 잘라졌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기 전공 이외에는 잘 몰라요. 대신에 이게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볼 수 있지만은 문제는 말이에요. 이 단체전일 때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왜? 이 깊게 그러니까 좁지만 깊게 하는 것이 모이면은요. 이 보세요.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이게 딱 뭉쳐 있으면은 한국이 상당히 당하기 어려운 이런 면이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체전에서는 일본이 상당히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 같은 거 나면은 애들 그냥 천황 만세하고 죽는 애들 이런 애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참 무섭기도 해요. 어떤 때는 가끔 일본 사람 상대하다 보면은 이성보다는 뭔가 또 단체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할 때 그런 거는 상당히 무서운 면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개개인은 조직에 소속돼 있어도 이 사람들이 누구하고 사귄다 할 때 자기네 직접 말 붙이는 사람이 말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붙이면서 잘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아량을 베풀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다음에 러일 전쟁을 쭉 그려놓은 그 대하 소설을 역사적인 대하 소설을 쓴 사람으로 시바료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유명해요. 혹시 언덕 위의 구름이라고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기는 과정을 그래요. 그때 누구도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거라 이렇게 별로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겨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그게 나와요. 뭐냐면은 여기 아키야마 형제가 나오거든요. 그 아키야마 형제가 사실은
그 러시아 쪽에 그 정보를 거의 거기에서 일어난 사람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물론 러일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많이 그 자기네들 피폐됐어요. 그래도 말이에요. 러일 전쟁 끝나고부터 이제 한국이 이제 일본의 그 식민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1905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외교권 뺏겼죠. 그다음에 1910년에 식민지 되잖아요. 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디지털 한국인데 아까는 첫 번째는 넓고 얕게 한국, 그다음에 좁고 깊게 일본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디지털 한국, 아날로그 일본이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도 제가 나는데 이거다 하고 그렸는데 얼마 전에 IT 사장하고 얘기를 하다가 IT 무시하지만 않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하고 했더니 이 사장이 어느 사장이 열심히 메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디지털 보세요. 디지털을 우리 그 화면을 하나 상징해서 보자고요. 사실은 디지털이 엄청 정밀하다는 거는 이 화소수란 말이에요. 화소수를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죠? 늘려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냥 원으로 보이지만 그거를 아주 정밀하게 보면 전부 이렇게 그 지그재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날로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아날로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겠어요? 아날로그 그 느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정감을 가지고 좀 포용하는 쪽, 그리고 디지털과 아날로그 조화를 해야 이게 제대로 그 성공하는 쪽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날로그가 너무 지금 아날로그화가 돼 있어서 디지털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 흐름의 한국, 축적의 일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흐름, 그러니까 금방 바꾸잖아요. 어느 단체 사장님이 바뀌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바뀌거나 이게 되면은 금방 바뀌잖아요. 그때 나쁜 것도 잘 바꾸니까 좋죠.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잘 만들어 놓은 좋은 것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조화시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불안정성이 있는 것이죠.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쌓여요. 기술 자본, 이제 지식 이런 게 쌓이지만은 그게 좋죠. 이런 거는. 그러면 나쁜 거, 예를 들어서 국채 엄청나죠. 그다음에 하나 뭐 하기로 했다. 이거 아주 그 옛날에 고리타분한 그것도 계속 갖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막혀 있는 데는 폐쇄감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이용하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지정학적으로도 봐도 그렇죠. 한국은 이렇게 대륙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쪽이고, 일본은 오른쪽 태평양이잖아요. 태평양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요거는 일부러 이제 50엔짜리하고 55원짜리하고 5엔인데, 5엔하고 50원은 가치가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이건 제가 이거다 발견한 건 뭐냐면은 두 개 다 벼이삭이 그려 있어요. 벼이삭이. 참 우연이죠. 그리고 일본에서 5엔이다. 그러면 일본말 고엔이라고 하는데 N은 2년 할 때 연자를 해요. 그래서 이 5엔은 그 2년을 중시한다고 하면 상당히 그 일본 사람들이 그걸 이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사에 가서 돈 넣는 게 뭐냐면은 요 5엔짜리를 주로 넣어요. 5엔짜리. 2년이 좋아지라고 2년. 그래서 요걸 그린 거는 옛날 2002년에 월드컵 볼 때 붉은 악마 한국이었죠. 일본 파란색 유니폼이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좀 교류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담아가지고 제가 디자인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벼이삭으로서 이삭을 좀 잘 우리가 맺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그 흐름과 축적의 조화를 위한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때 이게 그냥 협조합시다 이게 아니고, 모든 협조라는 거는 상대방도 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방을 완전히 억누른다고 해서 우리가 좋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일본도 좋고 한국도 좋아야 이게 제대로 가는 그런 한일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금방 바꾸는 그런 어떤 유연성이나 속도전에서 빠르다는 이런 건 있지만은, 그러나 불안정하죠. 근데 일본의 스탁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임은 느리지만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살려가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세 가지 말씀드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좁고 우리가 한국은 넓고 얕게, 일본은 좁고 깊게라겠죠. 그러니까 추구할 바는 어디냐면은 역시 넓고 깊게. 이거 어떻게 그 하느냐? 사실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인간이 좀 그래도 행복하게 살려면 그래도 여러 가지 풍부한 상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느낄 때 그래도 뭔가 보람 있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되니까, 그 어떻게 추구하느냐 한다고 할 때,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한 그 소설가가 있어요. 나츠메 소세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쓴 소설책을 막히지 않고 읽을 정도면은 일본 사람 이상으로 일본말 할 정도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제가 조금 잘합니다만 이 책 열심히 읽고 있어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솔직한 경험하고 독서를 하게 되다 보면은 그렇게 넓고 깊게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좋아하는데 디지털 편리하죠. 편리만 추구해서는 좀 불안정하잖아요. 디지털 뭔가 정감도 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안심감을 느끼는 것. 그래서 디지털과 아날로그 좋아. 또 하나는 흐름과 축적 속성의 겸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융통성과 안정감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동양의 직관, 그 다음에 서양의 논리죠. 이게 이제 같이 겸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신다면요. 저는 스티브 잡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티브 잡스가 그냥 아이폰을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인도 여행을 합니다. 인도에서 그 선 있죠. 선 분교할 때 그걸 체득을 해요. 근데 그때 선생이 누구냐면은 스즈키 슌류라고는 일본 사람이에요. 선을 한다고. 그리고 혹시 그 애플 그 컴퓨터에 매킨토시 보셨어요? 스티브 잡스가 앉아서 이렇게 그 선전하고 있거든요. 앉은 자세 보세요. 그러면 그거 선하는 자세예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서양 사람들은 로직에는 강하죠. 근데 이 직관이나 뭔가 영감 이런 데서는 동양에는 떨어진다고 봐요. 근데 그 스티브 잡스는 그거를 추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손정희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손정희 그 소프트뱅크 사장이 얘기한 거를 간단히 아마 아신 분도 계시겠죠? 그 말씀드리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 손정희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왜? 그 IT 보세요. 일본의 IT 기업이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나는 그 기업은 거의 뭐 소프트뱅크 하나 정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소프트뱅크도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좀 이제 투자 기업으로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상당히 잘 나가는 그 소프트뱅크인데 이 보시면은 이분이 얘기한 것이 이질적인 부류나 다른 업종 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새로운 발상이나 약동감이 생겨 일의 달성 시간이 단축된다 이렇게 됐죠. 일본 사람들은 이 이종교배 그러니까 횡적인 연결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 면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스티브 잡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양의 직관과 서양의 논리를 잘 어우러지게 활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논리만 가지고도 성공하기 어렵고 직관만 가지고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논리와 직관이 함께 해가지고 뭔가 속에서 우러나는 뿌듯한 자신감이 있어야 성공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가로로 된 줄이 이제 뭐든지 그러니까 동경 몇 도, 북위, 한국이 38도, 38선이 북위 몇 도 한다고 할 때, 일본은 종적 사회고요. 그 한국은 이제 옆으로 막 여기 가서 이제 연결하려고 막 이런 그 힘이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일본이 그냥 혼자만 힘쓰면은 상당히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 횡적, 이게 세로 사회고 한국은 가로에서 막 여기저기 우리가 뭔가를 다치면서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이 시줄 날줄 그러니까 이 세로를 날줄이라고 하고 이 가로를 시줄이라고 하는데 이 시줄 날줄을 잘 엮어가지고 그
그 KJ, 한국하고 일본, 이 망을 구축하면은 상당히 좋다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도 있죠. 한국은 추진 동력은 있지만은 이 디심, 그다음에 원천 기술 이런 거 할때 디지털에서는 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부장에서는 일본은 좀 뒤지기 때문에 일본 친구들을 잘, 너 열심히 하지. 그렇게 좀, 그거 조금 띄워주면은 우리한테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게 해서 잘 망을 만들고 또 그거를 잘 활용해서 그 세계적으로 나가면은 우리 또 많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죠. 또 하나 아주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면은 저 지방에 있는 어느 전통기업이 있다고 치자고요. 상당히 제품은 좋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파는 거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내가 팔아줄게. 실제로 그런 기업도 있어요. 내가 팔아줄게 하면서 이거를 그 사람들하고 협력하면은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론인데요. 이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서 좀 뭐랄까요, 정리된 느낌이 들을 수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본 경제가 어렵다. 그러나 그 한국 감각으로서는 야, 이거 뭐 별거 아니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제가 보기는 일본이 어렵다 한다더라도 좀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일본을 활용하는 쪽으로 하면은 한국 잘 나겠다. 이걸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일본 기업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이 그 교세라 창업자 이나모리 카조라는 분인데, 그리고 이제 손정희 씨 아까 말씀드렸죠. 손정희 씨는 너무 잘하니까 그렇지만은 또 시간적으로 혹시 기회가 되면은 혹시 보실지 모르겠다 싶어서 여기가 제가 자주 오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나모리 카조, 참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보면은 참 경영자이지만 책을 엄청 많이 써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이제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중소기업 안 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고 벤처기업에서도 금방 도망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무슨 결과를 낸다고 할 때 중요시한 거는 여기서 있잖아요. 요 능력, 이거 IQ라고 생각하면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요게 중요해요. 사고력,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할 때, 여기 듣는 분들 중에서, 야, 서울대 나온 친구들 채용하면은 이게 잘 되겠다. 천만에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보시면은 이 결과식에서요. 이 보시면은 열정, 능력 이런 거를 0에서부터 100점까지 이나모리 카조라는 사람이 매겨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사고력이, 문제는 이게 삐딱한 사고 가진 친구가 있으면은 열정이나 능력이 뛰어난다고 할 때요. 이 사고력이 마이너스 쪽으로 엄청나게 강하면은 문제는 뭐가 일어나냐면은 그러니까 어느 기업을 말아먹을 수 있는 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고력이 아주 제대로 되먹지 못한 놈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 전체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왔다 해서 좋은 친구가 아니고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잘 나가죠. 이제 그거를 말씀드렸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씩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당히 좋아하는 예 중에 하나인데, 같은 물을 소가 마시면은 우유가 되는데 뱀이 마시면 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걸 보고서도 그거를 독성으로서 영향을 미치느냐, 약성으로서 영향을 미치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저놈아가 좀 삐딱하게 사고해서 참 부담스러운 친구는 회사로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약성으로서 인간이 능력이 사실은 IQ가 제가 그렇게 그런 별로 좋지 않은 머리 가지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열이나 능력을 좋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활용하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기업, 조직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제일 강조했습니다. 손정희 씨는 이제 제일 참 저희들이 일본에서 이제 유명하다고 보는 사람이지만은
보통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희망 직업이요. 초등학교 선생님, 사학가, 가난한 화가, 정치가라고 했는데 이제 유감스럽게도요. 초등학교 선생님 못 돼요. 그 다음 정치가 못 돼요. 왜? 한국 국적으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포기했고, 가난한 화가 되자니 너무 좀 뭐랄까 자기 인생이 그것만 정진하게 안 되겠다 싶어서 사학가가 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학가가 되기로 했단 말이에요. 여담입니다만은 손정희 씨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가 이 고호예요. 고호. 근데 모네라고 했는데 이 센주 히로시라고 해서 일본 화가를 좋아하고요. 근데 4번들 비전 있는 회사냐 아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뭐 하나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손정이 항상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정보혁명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냉정한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지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이종 교류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만두고요.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손자병법 있잖아요. 손자병법이 있는데 손정희 씨가 자기도 손씨잖아요. 그래서 손자병법 손 씨에다 자기 손을 붙여가지고 요걸 뭐냐면 손의 제곱병법이라고 해요. 제곱병법. 제곱병이 이게 25자인데 이 25자에다가 거의 모든 경영 관련된 거 아니면 살아가는 거에 그 철학을 다 담고 있다고 본인 얘기를 해요. 하나만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7자가 있잖아요. 7은 70%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성공하지 못할지 우리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한참 그걸 생각하다 보면은 7할 그러니까 70%의 승률이 있다 들어가라는 얘기죠. 30%가 실패할 확률이 있어 들어가라는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약자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은 약 이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한다고 할 때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거 뭐냐? 이거 핵심 얘기해라 그러면은 계속 중언부언 얘기하던 사람은 치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곁다리를 다 쳐내고 나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한다고 할 때 손정희 씨는 이거 하나로 뽑은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정보혁명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그러니까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우리 회사는 이거다 하는 것이 과연 내세울 수 있을지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리라 봅니다만은 오늘 자신 있게 내세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